안녕하세요. 2025년 9월 9일 이스라엘이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지도자 5명과 카타르 보안요원 1명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카타르는 사실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을 중재하고 있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었죠. 제가 이거를 점성하고 연결해서 읽어드린다 그러고 너무 바빠서 진작 못해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공격이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을 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었고, 하마스 지도자들이 카타르를 안전지대로 삼아서 이제 활동해왔다는 이유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화를 트럼프에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트럼프는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누군가는 한 사람은 하고 있겠죠.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게, 어차피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을 2년간 학대를 하고 2년간 살해를 하면서 이 국가를 짓밟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망가 있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넷야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명이라기보다 수명도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정치 생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공격으로 인해서 제가 계속 우방 간의 관계도 변할 것이고, 지역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미국과도 멀어지는 나라들이 많을 것이고, 또 다 흐트러진 사람들이, 모든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다 한 우산 아래에 있었어요. 이제 그게 다 찢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센트럴라이제이션에서 디센트럴라이즈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퀘리어스의 영향은 디센트럴라이즈예요. 이것은 분산이 되는 걸 얘기해요. 집중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분산이 되죠. 그래서 이 공격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될 거예요. 사우디는 파키스탄과 핵 방위 협정을 체결했고, 또 이집트하고 터키는 카타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또 증강시켰어요. 그리고 Gulf Cooperation Council, 이것은 GCC라고도 불러요. 6개의 국가죠. 중동 지역의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예요. 이 UAE가 6국가가 GCC 국가들인데, 이 나라들 역시 이스라엘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했고 미국의 대응 부족에 실망감을 표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응 부족이 아니고 미국은 제가 볼 때는 눈을 감아줬어요. 이유를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제가 점성학적으로 말씀드리는 새로운 군사 동맹의 형성을 만들게 되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지역 안보 구조와 국제 관계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추가로 이란이 카타르의 미국 군사기지를 미사일로 또 공격한 사건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타르는 이쪽에서 저쪽에서 공격을 다 받은 거예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했지만, 이란의 미사일은 카타르 공군의 방공망에 의해서 요격됐어요. 그래서 이란의 공격은 카타르의 군사적 대응을 또 촉발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는 미국은 눈을 감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했을 때는 나서서 큰 소리를 쳤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중동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 관계를 전부 다 재편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주변으로 온 세계가 합치고 있었다면, 이 앞으로는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을 보고 캐나다도 떨어져 나가고 멕시코도 떨어져 나가고 유럽 국가들도 역시 미국에서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될 거예요. 우방의 관계가 미국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중국으로 돌아설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은 독재국가이고 공산국가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강한 나라들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외교와 정치와 경제를 넓혀가야 되겠죠. 저는 점성학을 좀 보려고 제가 파키스탄을 봤는데, 파키스탄이 사자자리예요. 태양이 사자자리에 들어가 있었고, 달과
라이징이 둘 다 쌍둥이 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이 안 되는 나라예요. 파키스탄은. 늘 그렇게 안정이 안 돼요. 그렇지만 굉장히 강한 국가의 정체성이 있고 민족적인 자존심이 센 나라예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망도 굉장히 강하죠. 또 자주적인 리더십을 원하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존재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인도와 함께 핵을 가지고 있죠. 이것 역시 미국의 자신들을 위한 이해타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달과 라이징 사인이 제미나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이 되지 않고 또 이중적인 성향이 많아요. 파키스탄은. 원래는 인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달라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죠. 또 다양한 문화와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면서도 내부 모순이나 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나라예요.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는 그 기간 2025-2026년이죠. 이때 제미나이 문과 또 어센던트, 라이징 사인을 90도 각으로 딱 마주서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가 돼요. 제도적으로도 압박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사회 구조가 변화를 해야 하는 그런 개혁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게 돼요.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기를 이 나라도 겪게 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선사인이 천칭자리예요. 그리고 문사인이 제가 볼 때는 사우디는 아마도 캔서 자리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사우디는 외교적으로는 균형 감각이나 국제 무대에서의 조정 역할을 참 오랫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또 타국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시하는 나라이고 갈등보다는 균형과 그리고 협상, 그래서 오랜 세월 미국과 손을 잡고 여태까지 버텨준 거죠. 달은 제가 볼 때 아마도 리오 자리이거나 캔서 자리에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슬람 세계에서 리더로서의 입지 강화를 향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원하는, 갈망하는,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센 나라예요. 토성이 파이시스에 있는 2023-2026년 기간에 역시 사우디도 내부 개혁을 해야 되고 경제 면에서 좀 그런 면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줬죠. 이미 사우디가 오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사우디도 이제 앞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다른 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 또 사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게 돼요. 보수적인 전통과 현대화 간에 이 나라의 긴장이 많이 심화될 수 있어요. 파키스탄을 보면 파키스탄은 자존심이 세고 사우디는 균형을 잡고자 하고 외교적, 문화적으로 세련됐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중성이 있죠. 이중성이 있고 제도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복잡한 나라예요. 불안정해요. 그리고 좋은 점이 있다면은 전략적인 소통을 하기가 쉽고 유연하죠. 그런데 사우디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개방과 통제 사이에 균형을 잘 지켜온 나라예요. 외교력도 세고 또 자원도 풍부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전통과 현대화 간의 갈등이 많겠죠. 2025년 10월 22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보면 넵튠이 레트로그레이드 하는 기간이에요. 이것을 역행하면서 사냥자리로 들어갔다가 파이시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주의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굉장히 하게 돼요. 계획을 재검토한다든지 또는 수정한다든지 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대혼란이 찾아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핵을 협력한다는 구상이나 군사 협력이 예상보다 지연이 되거나 내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지금 사우디와 파키스탄이 서로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지연이 될 거예요. 금방 쉽게 되진 않아요. 올해 가을 겨울에 혼란스럽고 계획이
지연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26년 1월 26일이 지나면서 넵튠이 산양자리로 다시 들어가면서 안정된 체제로 들어가게 돼요. 이 시점부터 이념적인 충동이나 공격적으로 하는 방향성, 그리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가기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분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될 수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이 핵 협력이나 군사 작전 전략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이 내년 1월 후반부터일 거예요. 또 핵 협력 계획이 공식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그리고 기술 이전을 협의할 수도 있어요. 202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또다시 넵튠이 산 양자리에서 역행을 해요. 이미 들어가서 충분히 각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로는 역행하지 않지만 산양자리 내부에서 역행을 하죠. 그래서 계획을 다시 또 들여다보게 되는, 재검토하게 되고 방향을 잘 잡아서 가고 있다 싶었는데 또 흔들리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꾸 반발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외교적으로도 제재가 들어온다든지 혹은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잘 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가서 하려고 하면서 쫙 나가다가 이런 문제들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원래 구상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시도와 또 그것에 대한 저항이 부딪히는 시기가 되겠죠. 제가 미국이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을 사전에 알았을까를 점성학적으로 보고 타로를 봤을 때는 거의 확실에 가까워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카타르에는 알 우다이드 미군 기지가 있죠. 그것을 이란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란이 공격할 때는 자기네들도 발칵하고 반응했지만 이란은 알려줬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중동에서는 가장 큰 미군 기지, 공군 기지가 카타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이나 조기 경보 레이더, 그리고 미사일 감시 시스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가 카타르예요. 이스라엘이 사우디 영공을 경유해서 미사일을 쐈다면 이 경로를 미국이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물론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이런 미사일들은 실패한 미사일이에요.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지키고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레이더망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몰랐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개입하지 않았다가 훨씬 더 가까운 설득력 있는 가정이겠죠. 그렇다면 왜 미국은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타르를 약화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네가 거기에 군대를 가지고 갖다 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이 미군 부대를 주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키워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짓밟아서 저 못 살던 그 나라로 다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싶겠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카타르는 미국의 기지를 제공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그 동시에 이란과 터키와 하마스 등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중립적인 국가예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보수 진영에서는 양다리, 이 나라는 항상 우리를 칠 수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는 척 하면서 카타르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했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와의 무기 거래 또는 협상 카드로 써먹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공격이 사우디 영공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사우디의 통제력이나 방어 시스템의 무력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치게 내버려 둔 거예요. 미국은 정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빌미로 해서 방공망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무기 계약을 또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미국은 중국만큼 믿으면 안 되는 나라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패트리엇 미사일, 사드 다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는
이런 거 100개, 1000개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아마도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사드를 강요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그리고 미국 내부 정치 쪽으로 마치 미국이 공격받은 것처럼 이 위험함, 언론을 이용해서 또 다른 시끄러운 것을 덮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은 많겠죠.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일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예 관여하지 않겠다는 신호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더 무서운 거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응 의지가 없다는 걸 이미 확인을 한 거예요. 묵시적 허락으로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미국이 내버려뒀을 가능성이 높은가를 질문했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알고 있으면서도 지정학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카타르, 사우디 양쪽 모두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든지 일부러 자기네도 눈 감고 그러고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마도 묵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직접 책임지기 싫은 신호도 되겠죠. 트럼프가 막 화를 냈다 그러는데 그거는 생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하는 말을 한 개도 믿지 않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확인한 것은 사우디가 방어력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사우디가 자기네 나라 방어력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해구산 필요성을 아마 체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다가가서 전략적으로 우리랑 군사 협력을 하자. 카타르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동시에 불신이 이제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나라는 터키나 이란 쪽으로 더 기울 수가 있어요. 미국은 양쪽을 관리하면서도 일부러 균형을 깨고 공격하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자기네 무기 팔아먹는 데만 열심인 그런 나라죠. 카타르의 국가 차트를 보면은 이 나라는 선이 벌고예요. 그리고 문은 스콜피오예요. 굉장히 전략적인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센던트가 제미나이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실용적이고 신중한 국가이면서도 또 전략적이고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이 감정이 풍부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변신과 조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항상 우리에게 맞는 계산된 외교만 선택한다 하는 나라일 거예요.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하는 외교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유연하고 다중 외교를 좋아하고, 그래서 미국이란 터키 등과 동시에 외교가 가능했던 이유예요. 그러면 앞으로 카타르와 미국과의 관계가 과연 이대로 쭉 잘 갈까요? 2025년부터 2028년을 보면 2025년도 하반기죠. 사실은 2025년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신뢰가 붕괴하는 위기가 이때 다가와요. 세로닌 파이시스가 카타르의 미드헤븐 자리, 국가의 위상을 뜻하는 자리가 미드헤븐 자리예요. 이 미드헤븐 자리와 화성, 이런 두 행성의 90도 위치가 딱 돼요. 이것은 불신, 또 동맹 신뢰가 약화가 된다는 걸 뜻해요. 미국이 방위를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불신하게 되고 또 방어체제를 완전히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파이시스에 들어가 있는 넵튠으로 인해서 국가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이 오게 돼요. 이 나라가 우리가 진짜 미국이 우리의 동맹인가 하는 정체성에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 6, 7, 8이죠. 3년 정도는 미국에 실망을 하고 독자적인 방위 전략을 이제 시작하는 때예요. 터키나 중국이나 이란과 같이 기술 협력 등을 고려하게 될 거예요. 미국과 방위 동맹에 대한 환상은 깨져요. 왜냐하면 넵튠과 이 카타르의 태양 자리가 90도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는 은밀하게 스스로 독자적인 외교를 시작을 해요. 물병 자리에 있는 명왕성이 카타르의 7번째 집, 외교와 동맹과 인간관계, 국가 간의 관계를 뜻하는 7번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동맹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돼요.
미국과의 관계는 더 이상 자동적 우방도 아니고 계약적이나 이익 중심적으로 이 사람들도 이제 미국이 너희가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도 이해타산을 따질 거야 이제부터. 우리나라와 똑같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캐나다, 멕시코, EU, 온 세계 국가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자기만을 위한 혹은 다른 나라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군사 보호 대신에 기술적으로 협력한다든지 사이버 안보를 더 챙긴다든지 경제 협력 등으로 그걸 바꿔갈 수가 있어요. 2028부터 2030년 사이는 완전히 새로운 외교의 변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쌍둥이 자리에 있는 천왕성으로 인해서 이런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왕성이 카타르의 상승 자리와 결집을 해요. 정체성의 급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과 완전히 단절되진 않지만 카타르 중심의 독립외교 또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그리고 중국, 터키, 카타르 등이 우방을 맺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우선순위 1위 동맹이 아닌 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석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몰면 모든 사람들이 돌아서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물겠죠, 미국을. 2025부터 2026년 사이는 카타르가 미국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신뢰가 깨지는 그런 때예요. 2026, 2027년은 외교 관계가 다시 재조정되고 군사 대신 정보, 기술 중심 외교로 이 나라도 가게 돼요. 2028년도 이후는 그래서 보면 미국과 카타르의 관계는 전통적 동맹에서 계산된 전략 파트너로 바뀌게 돼요. 군사적 신뢰는 아주 약해져요. 그리고 자립형적인 방위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또 핵심 기술 블록을 향해서 미래를 나가게 될 거예요. 카타르도 역시도 미국과 완전히 끊진 않지만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집트가 사우디는 파키스탄을 찾아서 연합을 결성하고자 하고 있고 이집트 역시도 중동 지역의 나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집트 역시 사냥자리예요. 그래서 화성의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 나라도. 2025년부터 2027년을 보면 명왕성과 천왕성의 영향으로 해서 중동에서 새로운 연합과 권력 재편의 새로운 구조가 반드시 태어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28년도까지는 정보나 기술 동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중동의 큰 변화는 2025, 2028년 사이에 집중이 돼요. 이 시기에 유럽에 있는 나토 같은 그런 단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다만 이란과 사우디, 카타르 사이는 깊은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이념적 차이가 굉장히 커서 완전한 동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이집트는 중동 나토가 만들어지면 아주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중동 국가들이 지금은 다 여기 뿔뿔이 흩어져서 갈라져 있지만 언젠가는 곧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서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그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GCC라고 부를게요. GCC와 중동 지역의 친서방 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사우디나 UAE나 바레인이나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카타르 같은 경우는 조건부를 내세울 수도 있어요. 같은 종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뭉치기가 쉬운 거 이 나라들은. 이집트가 중동 나토 구상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서방이나 또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들과 협력을 좀 하고자 할 거예요.
카타르는 미국과 전통 동맹이나 내부 경제 정책을 이유로 들면서 일부 조종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런데 시아파 축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레바논은 헤즈볼라이죠. 그리고 이 네 사국은 종교적, 이념적으로 결속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에요. 미국과 GCC 동맹국에 대해 반대 입장이에요, 또 이 나라들은. 그렇지만 누가 알겠어요. 대대적인 우주적인 변화가 다가오면 이 사람들도 결국 이 무슬림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굉장히 강한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게 약해지는 시기예요, 지금이. 내년이 아니라 2044년까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거예요. 종교도 없어질 수 있어요,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들이. 합칠 수가 있겠죠. 사냥자리와 개자리. 이란은 사냥자리, 이라크는 캔서자리예요. 그래서 보호적이고 충성심이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터키와 주변국은 독자 노선을 걸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터키는 어퀘리어스 국가예요, 또. 그래서 어느 쪽에도 완전 편입이 되질 않아요. 일부 GCC 국가들과 갈등이 조금 있어요. 특히 사우디하고 터키는 사이가 아주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중동연합이 형성이 된다면 GCC들과 중동 친서방 연합이 있고 사우디, 이집트, UAE 이런 국가들이 있고 이런 국가들은 경제, 군사, 외교 협력 또 서방과도 잘 지내겠죠. 그리고 시아파 연합은 이란과 이라크 위주로 해서 종교적 이념적으로 결속을 하면서 반서방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다른 건 다 합쳐도. 또 터키 중심은 독자 노선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외교하고 지역 패권을 추구하게 되겠죠. 이 나라들은. 카타르는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 내에 있지만 앞으로는 독자 노선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중동 나토 구상은 GCC와 이집트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시아파 연합국들과 GCC 이집트 연합은 경쟁 구도예요. 합칠 수 있는 확률이 글쎄 많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나토 같은 협력체가 될 가능성이 그렇다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떼고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GCC 같은 기존 협력체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또 중동 내 불안정성과 외부 위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도 그렇고 딴 사람이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같이 합쳐서 싸운다 하는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지원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점성학적으로 봤을 때는 2025년, 2028년 사이에 권력 구조가 변화가 오게 되고 연합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플루로와 천왕성의 트랜시스로 인해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다만 지역 내 종파 갈등이 있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한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란과 또 일부 시아파 세력은 중동 나토에는 부정적일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이 있고 또 중동 연합이 있고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네이로 연합이 있는데 윤석열처럼 그렇게 유럽 연합을 쫓아다니면 우리나라 쪽박 차는 거예요. 절대로 외교는 그렇게 하면 빵점인 거.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억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지켜나가겠지만 국제 질서가 너무 많이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우리가 스스로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나타낼 거예요. 중동 국가들과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와야 되기 때문에 또 경제 협력을 잘 열심히 할 거예요. 다만 군사적 개입이나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외교를 우리가 군사적인 개입은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외교를 따라가겠죠.